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재테크 대체 얼마부터 할 수 있는 걸까요? 다들 통장에 2천만 원 정도는 있으신 거죠? 없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잣돈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대체 다들 그 종잣돈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낭비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다 할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 지금부터 숨어있는 여러분들의 잠자는 돈을 깨워 굴릴 수 있도록 종잣돈을 마련하는 깨알같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잣돈이라 함은 일정의 목돈 개념이지요. 불필요하게 묵힌 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의 경험과 재테크 공부를 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앞으로 들어있는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시간 싸움이니 절대 깨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청약 기간이 인정되는 시점은 바로 만 17세 이후부터라는 사실을요. 하여 양육수당이나 아이 이름으로 들어오는 축의금 등을 청약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해지하여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투자하여 아이에게 청약통장 대신 집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 첫 아이 100일 때 아이 도장을 선물 받아 그 기념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는 당장 해지하고 지금은 한국과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데에는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영상의 내용을 담아두었으니 참고해봐 주세요. 아이들 돈에 손대는 것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연이자 1.5% 주는 통장에 현금을 묵혀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다르니 어떤 보험이 불필요한 보험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많은 보험이 바로 정리해야 할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형태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 100% 받는 이 보험이 왜 불필요하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보통 종신보험은 금액이 몇십만 원대로 큰 돈을 20에서 30년간 장기적으로 납입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에서 20년간 자금의 압박이 생기는 환경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해서 중간에 해약하는 비율이 가장 큰 상품이 바로 이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납입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되돌려받는 것 아시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효자 상품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바로 우리 같은 보험상품 구매자에게는 불리한 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액보험인데요. 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 성과를 계약자한테 나누어줌과 동시에 보험 기능도 있어 보장이 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라고 하여 한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헌데 이 변액보험이 보험 중에 사업비가 가장 큰 아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업비라는 것은 보험사의 운용 보수, 즉 보험사가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종잣돈을 마련함에 있어 중복된 보험이나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해지 환급금은 얼마나 될지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멘탈이 강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잣돈 마련 방법인데요. 바로 주거비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통장은 통장인데 해지할 아이 청약 통장도 없고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 혹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전세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아직 꾸리지 않으신 싱글이라면 움직이기도 가볍고 혼자 조금 고생하는 것은 감안하실 수 있으니 전세를 월세로 옮기시고 전세금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잠자고 있을 또 하나의 목돈이 있지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개인 신상의 큰 변화, 예를 들면 질병이나 천재지변, 파산 등의 사유이고, 투자에 활용할 만한 사유는 바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정작 퇴직할 때 받는 금액에서 손해인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퇴직 시점 직전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가장 높을 퇴직 시점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은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DB, 바로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DC,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들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므로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정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주거의 안정성과 동시에 부동산 자산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요. 저도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목돈이 필요했던 때에 중간정산은 아니었지만 퇴직금을 활용하여 계약금을 치렀던 경험이 있네요. 어떠신가요? 잠자고 있던 내 돈 생각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텐데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없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아이디어를 드렸다면 좋겠네요. 만약 제가 두 아이 앞으로 들었던 청약통장을 깨고 저의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종잣돈을 마련했다면 저는 약 2천만 원이 생겼을 텐데요. 이 시드머니 2천만 원은 과연 5년 후 얼마나 불릴 수 있었을까요? 각자 재테크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영상처럼 매년 7%만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보아도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오네요. 무려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이 이 목돈 외에 추가적인 저축을 통해 시드머니 자체를 불려나가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지요. 추가적인 수입을 만드는 팁도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숨어서 잠자고 있는 현금들 잘 찾으셔서 무럭무럭 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